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비전 발표회 진행을 맡은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공동으로 진행을 맡게 된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현장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정권교체의 미랄이 이 작은 스튜디오에 뿌려지고 그리고 결실로 맺어질 그 계기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실 이 두 후보가 서울의 비전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꿔야 할 서울, 다시 태어날 서울을 서울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후보가 나을지 함께 한번 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별 10분간 비전 발표가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기자단과의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는 후보의 비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으시고 어느 후보가 더 서울시장에 적합한지 또 여권 후보에 맞설 어느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비전 발표에는 많은 방송사 유튜브가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국민의힘 유튜브 옳은 소리와 국민의당의 유튜브 안철수, 그리고 YTN, JTBC, 그리고 채널 A뿐만 아니라 펜앤마이크 TV, 고성국 TV, 그리고 시사 포커스 TV, 또 뉴데일리 TV와 일요서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비전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된 순서대로 안철수 후보님께서 먼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리모컨 주십시오. 거기 갖고 계십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입니다. 오늘 제가 꿈꾸는 서울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제목으로 V4 안철수라고 했는데요. 이제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서울의 지금 현재 진단,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꿈꾸는 서울의 3대 비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토니아, 생소하시죠? 사실 그 북유럽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 130만 명, 그 수원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원래 소련의 일원이었다가 91년에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인구도 작고 북쪽이니까는 너무나 춥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농산물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사람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고 IT 산업에 투자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여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의 광경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훨씬 앞선 IT 강국이 됐습니다. 정말 미래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벌써 세계 최초의 무인 배달 로봇을 만든 그런 스타쉽이라는 회사도 있고, 세계 최초로 P2P 국제 송금 서비스를 한 스켈레톤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와이즈도 있고, 그리고 또 세계 1위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다 아실 거예요. 스카이프가 바로 이 에스토니아에서 탄생한 그런 그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컴맹률이 5%도 안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코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인구에서 프로그래머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나라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로 블록체인을 정부 시스템에 도입을 한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GRDP가 있는데요. 2014년에 추월당했습니다. 경기도에 추월당한 다음에 점점 더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10년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전국 경제성장률이 2.1%였는데 서울은 그 밑입니다. 1.9%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경제 수도가 아닙니다. 1등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업률입니다. 10년째 실업률이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이죠. 작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이 4%인데 서울은 4.9%로 전국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서울의 청년 실업률 9.1%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제 산업 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서울이 앞서가는 그런 글로벌 스마트 도시가 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는 이번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야 사람도 생명도 보존하면서 경제 활동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끝이다. 서울 문제의 처음 시작도 코로나19고 끝도 코로나19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 2000년 5월에 이미 대구에서 강의한 영상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 5월에 이번 겨울에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백신이 연말 정도에 나올 것이니까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했더라면 지금처럼 다른 선진국에 비해 1년 후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법을 가진 그런 전문가 의사 출신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재편하는 겁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 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비과학적입니다. 무조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가게를 열면서도 동시에 방역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고 전국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 앱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정도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은 다음에 부작용이 예상이 되면 좀 이상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신고도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의료 체계도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런 것들도 바꿔서 환자 수가 증가할 때 올해는 아마 4차 확산, 5차 확산 가능할 겁니다. 이 병원들을 그리고 또 의료진들을 제때 다 충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신 외교를 하겠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는 올해 중반 정도가 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해지면서 백신을 확보해 놨던 것들에 대해서 다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때 저는 외교를 통해서 그런 백신들을 가져와서 서울이 원래 정부가 했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경제 비전입니다. V4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고부가 가치의 지식 자본 도시를 만들겠다. 세계인이 모이는 코스모폴리탄 서울을 만들겠다.
또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인 융합경제를 실현하겠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공유가치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것이 V4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세 가지입니다. 창업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계형 창업, 하나는 기술형 창업입니다. 그래서 생계형 창업을 위해서는 3번 소상공인 안심재단, 그리고 기술형 창업을 위해서는 융합경제혁신지구 10개 지정, 그리고 또 6개의 서울형 테크시티를 만드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융합경제혁신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6곳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과도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4개의 지구를 추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잘 되고 있는 산업을 더 잘 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서울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테크시티인데 모델이 런던 테크시티입니다. 정말 황량했던 곳에 구글 캠퍼스를 유치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면서 여기가 유럽의 기술의 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결국은 5가지입니다. 교육기관, 그 다음에 상징적인 기업, 앵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창업 기업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억셀러레이터, 벤처 캐피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교통, 주거,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문화 부분들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충족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장기 계획이긴 합니다만 서울의 국철 구간이, 지상 구간이 57km인데요. 그것을 지하화하고 그 공간 위에다가 이것을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5년이면 시작 기반을 다지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글로벌 외교를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원래 10분 이상, 10분 전후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예, 제가 쓰신 만큼 또 오 후보님께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미래도 세 번째가 스마트 도시인데요. 이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전역에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 어디에 먼저 수도관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에 가스가 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저는 재난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미리 그런 취약한 곳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미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저는 인공지능 신호등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입한 나라들이 있는데 교통 혼잡도를 낮춰서 통행 시간을 40%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CCTV를 이용하면 아주 안전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안전을 인공지능 CCTV가 잘 추적해서 안전하게 만들고, 또 저는 인공지능 드론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정말로 필요할 때 사람을 수색하거나 범인을 잡을 때 이것 도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사진입니다. 무릎팍도사 나왔을 때 사진입니다. 이때 제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 V3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정치인 안철수는 서울을 치료하기 위한 V4를 실현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제 비전 발표를 하기 전에
잠깐만 좀 주목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좀 사이가 서먹서먹한 걸 잘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회를 밝히고 제 비전을 밝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안철수 후보께서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셨길래 거기에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에서 제가 저는 길이를 좀 짧게는 했었는데 제가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은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에 걱정하실 만한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안철수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의 단일화 의지는 정말 굳다. 더 이상 서로 이렇게 날선 공방은 적어도 안철수 후보님과 저 사이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는 제 각오를 먼저 밝히고 그리고 비전 토론, 비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윗도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쓰시던 거 써도 괜찮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시 뛰는 서울의 비전입니다. 세계 1위 도시 서울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 1위라고 하니까 어떻게 1등 하냐 싶죠? 1등 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서울의 지하철은 전 세계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괜찮은 시설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서울을 따라올 도시가 없습니다. 실제로 도시경쟁력, 국제금융센터 지수, 삶의 질 이렇게 높아졌었습니다. 제 임기 중에. 그런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많이 퇴보했습니다. 도시경쟁력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추상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주거나 교통, 녹지 면적, 문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 성적표입니다. 미래의 일자리고 삶의 질입니다. 이 수치를 다시 세계 1위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퇴보했습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처참한 성적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예상만 낭비했습니다. 이제 경험을 갖추었고 그리고 10년 동안 쌓았던 비전을 갖춘 저 오세훈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래 서울입니다. 자잘한 글씨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발표했던 내용이고 설명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줄거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복하는 서울입니다. 제 임기 중에 부동산 가격은 가장 안정됐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는 3만 3천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재명 지사도 베껴갔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스피드 공급 주택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읽어주시고 판단해 주시고요. 최근에 무주택자 모임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저는 지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저도 동의합니다. 빠르게 공급하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가격 확실히 안정시키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착공해 놓은 게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1년 내에 완성시키겠고요. 제가 시작했던 경전철 박원순 시장께서 중단시켜서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진행됐다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물 건너가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V서울입니다.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끔 들어가서 참조해 주시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뀔지 느끼실 수 있고요. 권역별로 준비했습니다. 서부권, 서울혁신파크,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을 비롯한 상암 DMC지구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경전철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남권 정말 중요하죠. 준공업지역 용도지구 바꾸고 용적률 상향하고 그리고 구로 차량기지, 구로 공구상가 그리고 신도림동 재개발 통해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동부권 많이 바뀔 겁니다. 창동 차량기지 거기에 고척돔과 같은 돔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스타필드와 같은
그런 쇼핑센터가 들어가서 명실공히 서울의 4번째 도심으로 탈바꿈될 겁니다. 제가 만들어놨던 고척 스카이돔의 모습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주차장도 넓은 시설이 창동 차량기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동남권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영동대로 지하화와 함께 동남권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고 강동구에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거점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안심서울입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그물망 복지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디자인을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디자인 시장으로 유명했지만 실제로 이 마이클 시라든 교수라는 전 세계적인 복지 전문가가 저와 몇 시간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네 시장은 복지에 완전히 미친 복지 시장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그 그물망 복지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여성,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청소년, 청년, 어린이,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가로, 세로로 주거, 일자리, 건강, 급여, 교육, 보육까지 촘촘히 그물망을 짜서 이제 명실공히 복지시장이 되겠습니다. 제 근무 시간의 절반은 이렇게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지난번에 일할 때는 머리로 일했지만 이번에는 가슴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가장 비교하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제 임기 중에 서울시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건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분들께 사무대출 하겠습니다. 1억까지 이자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 지금 2잡, 3잡 뛰고 계십니다. 이분들 향한 공약을 오늘 아침에 예총 방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호 공약이었습니다. 영국의 고독부 신설 벤치마킹 했습니다. 서울시의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범죄 불안, 질병, 빈곤, 외로움, 그리고 주거 불안까지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구를 만들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여행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가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즌2가 시작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행정을 여성의 시각으로 도시의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벤치마킹 해갈 정도로 유명했던 프로젝트입니다. UN 공공행정상 대상의 여행 프로젝트가 이제 시즌2가 시작될 것입니다. 서울의 행정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던 120 다산 콜센터, 이것 역시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자, 도약하는 서울입니다. 도시에 돈, 사람, 정보가 몰리면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대문 DDP의 성공입니다. 낙후돼 가던 서울 의류 상권이 이 시설물 덕분에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언택트,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서울이 바뀌어질지 보겠습니다. 도시, 지역 커뮤니티와 공원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교통, 자율주행이 바꿔놓을 겁니다. 주택, 주거 역시 개념이 바뀔 겁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도시정책, 용도지역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도시계획, 슬리퍼 신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15분 거리 내에 일도 하고 먹고 자고 즐기고 쇼핑하는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바꾸겠습니다. 교통정책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차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도로 사정도 바뀌고 주차장 사정도 바뀔 겁니다. 주택정책, 4인 가족 중심에서 1, 2인 가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 면적도 바뀌고 4인 가족 기준에서 1, 2인 가구로 바뀌게 될 테니까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게 되겠죠. 녹지정책, 제가 시행했던 성공 사례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둘레길, 그리고 경의선 숲길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산책하면서 여유 시간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제 자부심입니다. 시즌2가 시작됩니다. 서울 시내의 모든 동네에 자투리 공간은 쌈지공원이 만들어지고 지상철을 지하화해서 녹지 공간이 생기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중에 가능한 공간은 오버패스를 만들어서 녹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15분 슬세권의 시작은 내 집 앞 공원입니다. 연터럴파크 경춘선 숲길을 봐주시고요. 그 변화는 지상철 지하화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서울의 마지막 남은
보물창고, 용산을 이용해서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고 지하를 이용하겠고요. 파리의 라데방스를 벤치마킹해서 교통 요충지로 만들면서 실리콘밸리가 연상이 되는 그런 시설물로 만들겠습니다. 한강 레상스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원래 이런 목적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한강변의 변화, 자전거길 그리고 산책로를 분리한 것에 더해서 요즘에 텐트를 치고 젊은이들이 많이 즐기고 계시죠. 원래는 이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중국과의 백길을 만드는 게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여의도에 선착장을 만들어서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제 도쿄는 있고 서울로 가라. 이게 실제로 등장했던 기사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에 큰 변화로 이런 평가가 나오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 경쟁력 1위 서울을 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 정치 철학은 수치보다 가치, 발전보다는 성숙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경제 순위보다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걸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가치 중심의 사회, 가치 중심의 서울, 가치 중심의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발전보다는 이제는 사회가 성숙해져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국,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그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따라오고 싶은 명실공히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성숙의 사회, 그런 대한민국 수도 서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세계 1등 서울,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반드시 1등 도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비전 발표회는 구태 정치에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정치적인 혁신을 위한 시도였습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네. 안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두 분 발표 보시면서? 두 후보분 다 진정성 있는 자세였고요. 겸허하고 그다음 뭔가 담대한 태도로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짧은 시간 내에 그동안에 쌓아온 소신을 잘 피력했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요.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선거 승리를 열망하고 정권 교체의 새로운 시작을 바라는 그 소망이 투영됐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석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실 언론인분들은 사전 추첨을 통해서 순서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 질의 순서의 홀수 번째 기자님,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기자님은 안철수 후보에게, 그리고 짝수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로 질문하시는 기자님은 오세훈 후보에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 질문도 허용이 되니까요. 이 디폴트라고 하죠. 어느 후보에게 반드시 물어야 하지만 그 후보 내용을 포함하되 공통 질문도 가능함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매일경제 박재환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에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공통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박재환 기자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후보님께서 계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더 큰 입원을 내세우고 계신데요. 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실제로 연대의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합류에 대한 확답을 받은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정책 질문인 줄 알았더니 정치적인 질문인데 뭐 말씀해 주셨으니까는 답변을 해야죠. 가급적이면 정책 질문부터 먼저 이렇게 한 순위 돌고 정치적인 질문이 나오면 어떨까? 그게 오늘 취지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님께 대해서 아마 야권에서는 유일하게 처음 시작부터 계속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야권에 힘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안 하신 상황이어서 정치를 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야권의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주시는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야권의 지지층을 더 넓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제1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중도층, 무당층까지도 넓혀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윤 총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만 정치권 바깥에 있다가 정치권 들어오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 정당을 만들어서 교섭단체 이상을 만든 그런 큰 성공도 거두어봤고 또 실패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 총장님께서 야권에 도움이 되는 어떤 형태로라도 자리를 잡으실 때 저는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최선을 다해서 윤 총장님이 야권에서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에 정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연합뉴스의 이은정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공통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이은정입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이 자연인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후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제 만약에 실무 협상에서 또다시 교착 상태가 일어난다면 이제 후보 간 협상으로 타결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양 후보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단일화 시한을 지킨다. 그리고 만약에 실무팀 간에 협상이 진행되다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우리 두 후보가 소통을 해서 그 교착 상태를 큰 틀에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약속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서 후보의 위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당의 의사도 존중하고 또 협상팀의 의견이나 협상 전략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국민적인 염원인 야권 후보 단일화가 더 높은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당과 협의를 하겠지만 단일화라고 하는 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분노하고 계시는 야권 지지자분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단일화에 임하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뉴스원 유경선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두 분께 공통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사실 안철수 후보와 합의한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반면 두 후보들께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단일화에 대승적으로 합의를 하셨고 또 일정에도 합의를 하셨고 뭐 오늘 비전 발표 일정도 합의하셨고요. 그래서 여기 이 발언에 대한 좀 두 후보님 입장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후보 간에 합의한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죄송하게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후보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이 후보 단일화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야권 단일화도 굉장히 어려워지면 물론이고 이제 야권 단일화가 끝나고 야권이 반드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야권이 더 큰 정말 통합을 이루어서 함께 모두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굉장히 큰 오히려 걸림돌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 다 여러 차례 보도가 됐듯이 우리 두 후보, 양 후보가 만나서 그 단일화의 시한도 합의를 했고 그에 앞서서 여론조사를 하는 날짜까지도 못을 받고 합의를 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약속은 지켜지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또 단일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이후에까지 지는 후보가 단일화된 후보를 위해서 선거를 끝까지 돕고 함께 뛴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마라톤을 하시는데요. 예, 마라톤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서가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은 꼭 결승선까지 들어갈 수 있게 페이스메이커를 하자 하는 취지의 그런 양 후보 간의 굳은 결의가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마 약속 중에서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기본적인 원칙 외에 단일화의 구체적인 협상 방식이나 단일화 방법, 그 여론조사 문구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보다 큰 틀에서의 원칙적인 합의는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단일화 과정과 단일화 이후의 행보, 심지어는 그 이후에 서울시정을 연립정부라고 표현해도 좋고 공동경영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둘이 함께 뜻과 능력을 함께 모으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얘기된 게 있습니다만은 단일화 이전까지는 그거는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답에서 기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YTN 김승환 기자입니다. 마이크를 주실 때까지 첨언하자면 현재 SBS 또 유튜브에 합류하고 계시는 방송사들이 속속 늘어나고 계심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승환 기자님. 저는 오세훈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문화일보에서 3자 대결 결과에서도 오 후보님이 승리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렇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의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저에게 그렇게 지지를 보내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3자 대결에 관한 여론조사는 의식적으로 지켜보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냐하면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의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단일화를 성공시켜서 이번 기회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저지시킬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디딤돌 역할,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지지와 성원은 감사하지만 3자 대결 구도는 제 머릿속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네, 현재 SBS, MBC, 그다음 유튜브 물론이고요. 채널A, 그다음 합계 전체가 생중계되고 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 5번째 질문은 한경닷컴의 조준혁 기자님께서 안철수 후보님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경닷컴 조준혁입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기다리시던 정책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10분 동안 주신 말씀이 그동안 늘 해오셨던 말씀을 압축적으로 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은 빠졌지만 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LH 사태 터지면서 국민들이 이 공공주택 지구 선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구 동자동이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주민들 이제 반대 정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그 서울 지역 내 재건축 대상 단지 공공주택지구 전면 취소를 고려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약으로 내걸으셨던 74만 호 공약에도 수치상으로 변동이 생기는지 질문드립니다. 예, 처음으로 정책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과 민간은 서로 이것 아니면 저것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과 민간은 서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은 공공의 잘하는 일을 하고, 또 민간은 민간이 잘하는 일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그런 주택들을 제 시간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진 가장 큰 원칙은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공공이 담당하고,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그리고 재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 또 도로를 포함한 도시 인프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이야말로 민관 합동으로 서로 역할 분담해서 한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공공주택만 이런 고집하는 지금 현재 지금 정부의 정책 자체가 부동산 국가주의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민간 재건축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일부러 늦추는 그런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만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고쳐서 제대로 민간도 역할을 하는 주택 공급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뉴시스의 문광호 기자님, 오세훈 후보 혹은 공통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뉴시스 문광호 기자입니다. 오세훈 후보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후보는 19일까지 단일화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19일까지 단일화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그 이후에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후보 간에 오늘 아침에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공방을 서로 주고 받으셨는데, 향후에도 두 분의 사이는 좀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두 분 간의 만남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입장을 밝혔는데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단일화 실패는 저희 사전에 없을 겁니다. 19일까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협상 상황을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협상은 비교적 제가 듣기로는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들어왔습니다.
이미 아마 상당 부분이 합의가 됐고요. 이제 막바지 몇 가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일화 실패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확인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있었던 제가 보기에는 뭐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실 어느 후보나 본인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출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제 안철수 후보께서도 왜 안철수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장문의 입장을 내셨고, 또 저도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제가 좀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도 왜 오세훈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글을 올려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는 과정에 좀 직설적인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조금 좀 상황이 불편해진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출마 전부터 어떤 경우에도 야권의 분열을 막아야 된다. 분열된 상태에서 단일화가 안 되고 본선에 이르면 필패한다 하는 어떤 절박감, 의무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정식 출마 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열흘 동안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기다렸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안철수 후보님께 외람되지만 우리 당으로 좀 들어와 주시면 저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충심, 그 진정성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당의 대표 선수 후보가 된 만큼 절차와 그리고 내용을 갖추어서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만 변했을 뿐이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정말 지상명령이고 이 정부 다시 정권을 연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국민적인 지상명령이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하는 데는 그 굳은 의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저께 그 윤석열 지금 아직 이제 정식으로 정치 시작을 선언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분과 함께 정치를 하게 되면 좀 더 야권이 커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께서 시장이 되시고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분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아마 야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야권이 분열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오히려 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는 제1야당이 그 당과 완전히 합쳐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내년 대선을 맞이할 확률이 높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야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이 생기고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가능성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짚는 과정에서 조금 좀 그 직설적인 표현 때문에 조금은 좀 서먹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제가 희망컨대는 앞으로 이런 그 각자 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 하는 그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단일화 후보끼리는 서로 공세를 주고받는 일은 피차간에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부터 엄격하게 실천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그 우려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열을 야기하는 후보라고 표현을 쓰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위원장께서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만, 근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사실은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시장에 당선된다면
큰 이번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열심히 치르는 이유는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다 정말 허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권이 통합되는 데 노력할 것이고 뭐 만에 하나 윤 총장께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제안을 주시면 저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과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자고 오히려 설득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정치권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고민, 우려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 말씀드리고 더 큰 야권을 만들고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는 통합된 야당을 만드는데 저는 전력을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반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쪽도 사실은 간접적인 형태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측과 모종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일화 후보, 야권 단일화 후보 어느 쪽도 쉽게 얘기해서 함께하는 모습이나 도와주는 모습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분의 입장을 전달을 받았고요. 기웁니다마는 혹시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얘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아마 한두 차례 제가 밝혔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가 바로 윤 총장께서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야권이 되는데 본인도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7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데일리 권호석 기자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안철수 후보님께 질문을 해주시거나 공통 질문도 가능합니다. 네, 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데일리 권호석 기자라고 합니다. 안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일화 이후에 그런 양측의 화학적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지금 사실 지금 양측 간에 지금 감정 싸움이 좀 격화되고 있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단일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혹시 독자 출마로 선회할 혹시 가능성도 좀 품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3자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이미 작년 12월 20일 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때부터 이미 밝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야권은 반드시 합쳐야 된다. 그리고 이 선거의 의미는 정권 교체를 위한 그런 교두보를 확보하는 선거이니까 이번 기회와 과정을 통해서 야권은 크게 합쳐야 된다. 저는 이미 그때부터 말씀드리고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행동을 보시면 거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과정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폄훼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뭐 험한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일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기자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이 단일화 자체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될까봐 그냥 저는 뭐 여러 가지 폄훼도 그냥 삼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뭐 그 점을 보시면 제 진심은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초반에 시작은 한 10,000명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실시간 접속이 40,000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정치 유튜브에서는 이례적인
그런 서울 시민분들의 관심, 전 국민적인 뜨거운 열망이 투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래 두 후보분들이 이게 서울시장 선거 사실 후보 선출되기까지 긴장감이 있죠. 근데 긴장감 있는데 편하게 얘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따뜻하면서도 냉정하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자, 그러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MBN 신재우 기자님이 8번째 질문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은 안 하신다고 했지만 좀 시민들이 알 권리라고 생각하고 시민들 표심에 좀 영향이 있을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누가 이기시더라도 공동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결합을 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참 곤란한 질문을 계속 해주시는데 제가 인터뷰를 참 많이 했지만 그 질문만 나오면 우리 두 양 후보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될 때까지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오히려 시민 여러분들께 도리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실 공동정부 내지는 연립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독일 사례입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도 연립정부가 이뤄낸 기적이고요. 또 독일 통일도 또 역시 연립정부가 이뤄낸 그런 성과입니다. 아마 독일 사례를 자세히 보시면 조금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 독일은 내각제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례가 쌓여져 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독일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초유의 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정치인 간의 또 인간적인 신뢰, 정치인 간의 신뢰, 믿음 이런 거를 끝까지 가지고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고요. 어제 오늘과 같은 이런 해프닝이 있어도 또 이렇게 다시 만나면 그건 선의의 경쟁이고 우리의 바람직한 경쟁은 또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 하는 모습을 방금 전에 이렇게 비전 발표하는 모습에서 아마 보시고 느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패자가 승자를 돕는 그런 선거운동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우리 둘 중에 어느 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된다면 아마 나머지 한 명이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아마 지켜보시게 될 거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저희 두 후보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부디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마 단일화 시한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그때 저희 두 사람이 당당하게 밝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로 하는 시정이 아닌 또 쇼맨십이 아닌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9번째 질문입니다. TV조선 박경준 기자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마지막 질문이니만큼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광장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래서 두 후보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셨으니까요. 서울의 중요한 두 광장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첫 번째 논란은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 진행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광화문 광장 재조성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두 분 다 비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원상회복을 시키실지 아니면 이에 대한 의견 어떤지 아까 공통 질문이 한번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광장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번 바로 이 자리입니다만 금태섭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소수자 인권 존중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집회의 자유도 저는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뭐 여러 가지 과다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본 사례들이 있으니까 어떤 한 곳에서 그곳을 보러 오는 분들과 함께 축제를 하면은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건 사실 소수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어떤 집회에서도 과다한 노출이나 행위는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집회에 다 적용되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 재조성 부분은 저는 처음 다시 공사 시작할 때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권한 대행인 부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새로 뽑힐 시장이 책임을 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 공사 결정 과정 중에 지금의 권한 대행 뒤에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이 결정을 주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이 되면 그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어떤 전체적으로 여론이 나와서 지금까지 한 것이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계속하면 좋겠다고 하면 그러면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서울광장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소수자분들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배려받고 그리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 문화가 성숙된 사회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대원칙에 저 역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을 앞으로 견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광장을 키오문화, 축제로 이용하는 문제는 시장의 어떤 정치 철학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광장 사용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그분들이 재량껏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광장 사용 원칙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축제가 서울광장이 됐던 다른 장소가 됐던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개인 의견은 뭐냐? 왜 그 두 가지 원칙으로 대신하려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은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저 역시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소수자분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 이 성소수자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그분들이 저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입장이 돼야 할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 지금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새로운 시장이 서울 시민들의 민의에 의해서 뽑히기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러한 시점에 굳이 권한대행께서 공사를 강행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제 세종문화회관 건너편 길을 교통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이미 시작이 돼서 많은 서울 시민들께서 불편을 이미 겪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질 때에 분명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3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첫째 안은 지금 현재 형태대로 가운데에 광장을 만드는 안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세종문화회관 쪽을 인도 쪽과 붙여서 그쪽으로 편향된 기울어진 형태의, 다시 말해서 교보문고 쪽은 차도로 이용하고 세종문화회관 쪽은 광장으로 쓰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이걸 이제 편측안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그 편측안도 하나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덮는 것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의견을 놓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조사도 그때 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수렴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당시에 지금의 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의 형태대로 시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고치고 있는 안, 편측안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한 건축가, 이름을 뭐 밝혀도 괜찮습니다. 승희호상 건축가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명성이 있는 분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편측안을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이걸 채택되기를 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박원순 시장 시정 시절에 이분이 서울시의 건축 행정을 총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건 무리스러울 겁니다.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께서 고인이 되신 다음에 저는 이게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또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건축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또 영전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님과도 뭐 이런저런 인연으로, 학연으로 연결이 돼 있으셔서 여러 가지로 건축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가신 겁니다. 명확한 그 경위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컨대 그때 편측안을 적극적으로 내셨고 지지했던 분이 박원순 시장님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배후에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하는 저 나름대로의 추측을 합니다. 아마 방금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도 실명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뭐 그분이 공직을 맡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 그 안을 주장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의 안으로 가는 것이 마치 한풀이 하듯이 지금의 안으로 가는 것이 이게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인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공사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분명히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의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정말 고집스럽게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당선되는 시장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과연 이미 공사비를 상당히 지출을 해서 진행된 이 공사를 원상으로 복구하자니 이미 공사비가 들어갔고, 또 상당 부분 교통통제까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와 있고, 그대로 묵인을 하고 받아들이자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분명히 서울 시민들을 위한 결정은 분명히 아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진퇴양난, 진퇴유곡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장이 되면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상당 부분 공사가 아직 남아있는데 진행을 시켜야 하는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전임 시장에 시작했던 일이나 추진하던 일을 뒤집지 않겠다라는 큰 원칙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임 시장의 일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도 나름대로 존중돼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행정의 연속성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제 퇴임 후에 전임 시장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지워졌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추진했던 일들을 취소하고 철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일들이 무지막지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건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제 스스로 여러 번 깨달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공직에 취임하더라도 그런 일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박원순 전 시장님의 시정 중에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꽤 있습니다. 비단 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저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꼭 바꿔야 될 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존중을 하겠다는 제 기본적인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고 싶고요. 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이 그 사안에 해당될 것이냐는 취임을 해서 정확하게 경위를 파악해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추측이니까요. 정확하게 취지를 파악해 보고 또 공사 현황도 파악을 해 보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후임 시장으로서 취해야 될 바람직한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님, 그 앞에 안철수 후보가 프레젠테이션을 조금 더 길게 하셨다고 지금 이거 몰아서 하신 건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이 비전 발표인 줄 알았는데 토론회가 돼서요. 저희 사회자가 스톱워치를 가져오지 않은 관계로 발언 길이의 막판에 약간의 형평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안철수 후보께 짧은 더 추가 말씀을 요청드리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후보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게 하나 있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려고요. 사실 이런 진행 중인 공사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중단해야 되는가, 그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사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1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사결정권자가 1억만 더 넣으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1억을 하는데 여전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1, 2억만 더 하면 정말로 이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또 안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서 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망하는 그런 지자체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결정하는 그 가장 큰 원칙은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은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나면 뭐가 남느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사업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같은 1억을 이미 10억을 투자한 데다가 투자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 1억을 투자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건지,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시장에 취임을 하면 그 즉시로 광화문 그 공사를 중단시키고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고 만약에 복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복구해야죠. 장기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 이런 매몰 비용 개념으로 접근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두 후보가 보여준 서울에 대한 비전과 열정 잘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두 후보가 여러분께 보여줄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전 발표를 보셨는데요. 앞으로 토론회가 또 남아 있습니다. 누가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인지 또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의 자산인지 생각하시는 중요한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7일, 18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19일 최종 단일화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1시간 예정이었는데 벌써 15분을 넘겼습니다. 실시간 접속자 수도 벌써 5만인데 여기서 아쉽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비전 발표회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